TV로 떠나는 7번 국도 여행. 내년이 2020년입니다. 와, 2020년. 굉장히 먼 얘기인 줄 알았던 네. 그날이 내일 모레예요. 아,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2020년 되면은 딱 양양 국제공항에서 스페이스 강원 7호 이 우주선 타고 휴가는 명왕성으로. 예? 명왕성까지 가요. 그리고 뭐 이제 알약으로 식사 대용하고 약간 좀 이런 우주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닌 거예요. 저도 기환 씨 같은 상상을 어릴 때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상상보다는 현실을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내년 2020년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스리 씨는 내년을 위해 뭘 준비하고 계시나요? 뭐 이제 새해를 맞기 전에는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죠. 한 살을 더 먹어야 되니까 마음의 준비부터 단단히 하고 그리고 뭐 다이어리를 산다든가 뭐 그런 그 정도?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네. 기원 씨는 네. 좀 건강을 좀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 왜요? 네. 뭐 우리 원희 형 어디 아파요? 원희 형 어디 아니, 이제 아파요? 한 살을 더 먹으면 좀 연세가 아유, 참. 아무래도 좀 그래요. 뭐 걱정해 주는 것 같은데 딱히 고맙진 않은데 선배 걱정 후배밖에 없습니다. 네. 네, 저밖에 없죠? 기분이 좋진 않은데 부정할 수 없는 게 사실 저도 이렇게 나이가 네. 어린 나이는 아니잖아요. 자, 혹시 그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건강검진 올해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아유, 바빠서. 아유,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뭐 이런 이유로 건강검진을 좀 미뤄두셨거나 아니면 올해 안 받으실 생각이 있었다면 남은 한 달 동안 꼭 받으셔야 됩니다. 왜? 건강이 모든 것의 기본이에요. 2020년 또 그 다음을 준비할 때도 기본은 뭐다? 바로 건강입니다. 자, 저희도 다양한 지역 소식 오늘 가득하죠? 네. 네. 자, 그럼 지금 바로 저희 출발해 볼게요. 이 강릉에는 말이죠. 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뭐 율곡이 선생, 신사임당, 또 허균 허난설원, 매월당 김시섭, 그리고 강릉의 양아들에서 친아들로 업그레이드된 저 김기환이 있죠. 인정? 아니 뭐 잘 나가다가 왜 또 거기서 김기환 씨가 나와요? 물론 뭐 김기환 씨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어촌 심원광 선생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분은요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아주 대표적인 정치가이자 뛰어난 문장가셨다고 합니다. 강릉이 낳은 대표적인 위인 중에 한 분이시죠. 네, 여촌 심원광 선생은 850수의 한시와 함께 해운정을 남겼습니다. 7번 국도에서 그 흔적을 따라가 봤습니다. 강릉에서 태어나 역사에 널리 이름을 떨친 위인들이 많습니다. 그중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인물도 많죠. 어촌 심원광 선생도 그러한 경우인데요.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문장가이자 사상가인 어촌 심원광 선생의 자취를 강릉에서 만나봅니다. 경포호 남쪽 선교장 가는 길에 위치한 목조 건물. 단아하고 정갈한 분위기를 풍기는 이 건물은 보물 제183호 해운정입니다. 오죽헌 다음으로 강릉에서 오래된 건축물이죠. 이곳에 해운정을 지은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 해운정은 조선 중종 때 이조 판서와 공조 판서를 지내셨던 어촌 심원광 할아버지께서 1530년 강원도 관찰사로 내려오셨을 때 이 본 건물을 지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는 그 정자를 이제 호숫가라든가 강가 근처에 지었거든요. 그 예전에 그 경포호수는 바로 여기 그 해운정 앞에 있었습니다. 경포호수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자연을 벗하고 있는 간결한 별당. 단청 대신 유려한 글귀로 장식한 외형은 제 주인의 성품을 보여주는 듯한데요. 어촌 심원광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촌 심원광 선생은 용지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태어나시고 아마 자라기는 여기 근방 망서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촌 심원광 선생은 강릉 출신으로는 조선시대 때 두 번째로 판서에 오른 분입니다. 처음으로 판서에 오른 분은 강릉 함시 한부림이라고 하는 분이고 그 다음에 어촌 심원광 선생이 두 번째로 조선 중종 임금 때 공조 판서와 이조 판서를 지냈습니다. 이번엔 해운정 내부로 들어가 봅니다. 곳곳에 걸려있는 현판이 눈에 띄는데요. 수많은 문사들과 교류하며 필담을 나눴던 흔적입니다.
건물 안에는 이제 여러 개의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그 심원강 선생의 호가 어촌인데 이 어촌이라고 하는 호는 공영경이 쓴 경호 어촌에서 유래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에는 이제 그 어촌 심원강을 비롯해서 율곡 선생, 송시열의 그 시를 비롯해서 한 40여 편의 그 시가 여기 걸려 있습니다. 어촌 심원광 선생은 1487년 용지촌에서 태어나 운정동에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가 그 집터인데요. 지금은 아무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네요. 언덕 위엔 망서정이라는 정자가 있었습니다. 어촌 심원광 선생은 1530년 해운정을 지은 뒤 8년 뒤에 망서정을 짓는데요. 바라볼 망, 선역서, 대궐이 있는 서쪽을 바라보며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당대 최고의 시인이자 유망한 정치가였던 그가 왜 서쪽을 바라보며 애절한 그리움을 남겼을까요? 그 이유는 조선 중기 문신인 기말로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말로는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다 탄핵을 받고 유배를 가는데요. 이때 어촌 심원광 선생이 기말로의 용서를 주청하며 그를 돕습니다. 몇 년 뒤 기말로는 유배에서 풀려나 다시 권력을 다지고 횡포 정치를 일삼죠. 나중에 기말로가 이제 그 문정황후도 이제 찍어내려고 하다가 마침내 이제 그 중종에 의해서 중종이 밀지를 내려서 기말로를 이제 유배를 보내고 기말로가 이제 사사를 됩니다. 사사가 되는데 사사되는 날에 이제 어촌 심원광은 이제 다시 이제 판서로 오게 되고 그다음에 판서로 왔는데 나중에 이제 대간에서는 기말로가 그런 전행을 부릴 수 있었던 것은 어촌 심원광 때문에 그랬다 해서 어촌 심원광은 이제 삭탈관직이 됩니다. 삭탈관직이 되었다 신원이 되는 것은 145년이 걸립니다. 145년 후에 공조판서로 이제 복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조 임금 때 와서 시호도 이제 받게 됩니다. 기말로를 천거했던 일로 삭탈관직이 됐던 어촌 심원광 선생은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다시 신원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의 업적과 문학적 가치는 제때 조명받지 못했는데요. 오늘날에 이르러서야 그의 후손들이 잊혀진 역사를 다시 깨우고 있습니다. 예, 뒤에 보이는 건물은 어촌 할아버님의 신도비각입니다. 내용은 할아버님의 일생 전체에 대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 머나먼 세월을 건너 다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어촌 심원광 선생. 850수의 한시와 함께 그의 일생을 찬찬히 들여다봅니다. 어촌 심원광 선생의 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으로 이곳에 와닿습니다. 그의 영정을 봉안한 어촌 영당입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생소하게 다가오는 이름, 어촌 심원광 선생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제일 간 건 아마 그 세미나, 어촌 심원광 세미나가 지금 10회째까지 열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촌 문학의 밤. 제일 중요한 것은 어촌 선생에 대한 논문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 등재지에 발표된 게 한 20편 정도 되고요. 앞으로 박사학위 논문이 나오면 아마 전국에 널리 알려질 것 같습니다. 어촌 선생은 허균 선생이 말한 것처럼 강릉에서 문장이 뛰어났다라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어촌 심원광과 간제 최연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이제 시 번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시를 뭐 서예로 쓴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연구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어촌 선생에 대한 이제 그 선양 사업이 널리 알려지리라고 봅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의 업적과 시문은 바래지 않고 역사 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강릉이 나온 또 하나의 위대한 인물로 기억해야겠죠. 네, 조선 중기 최고의 시인이자 유망한 정치가였던 어촌 심원광 선생의 자취를 따라가 봤는데요. 뭐 해운정부터 어촌 영당까지 많은 흔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저희가 이 선생에 대해서는 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어촌 심원광 선생은 중국에서 온 사신들을 맞이하는 일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중국에서 온 사신들을 맞이하고 또 그 시를 나누는 건 당대 정말 뛰어난 문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네.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얼마나 이 심원광 선생께서 글을 잘 쓰셨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매년 심원광 선생의 업적과 문학을 알리는 학술 세미나와 함께 어촌 심원광 문화개밤 행사도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강릉이 낳은 위인 어촌 심원광 선생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네요. 네, 요즘 가장 이슈가 되거나 궁금한 인물이나 이야기를 만나보는 무리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아주 사랑스러운 주인공을 만나보셨다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 정보원들한테 좀 첩보로 입수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네. 두 분을 만나고 오셨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분들을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흥 많고 끼 많고 한국을 사랑하고 또 케이팝을 사랑하는 늘 웃음을 잃지 않는 두 모녀입니다. 이 두 사람을 만나러 제가 고성을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오늘 8분이 출연해서 8개의 맛을 들려드릴 텐데 인기상 보여줄게를 부른 고성 대표 김사라, 김예진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인사. 예. 네. 오늘 무리한 인터뷰에서는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영동 지역 4개 시군 가요제에서 인기상을 수상한 김사라 씨 그리고 6살 예진 양이 주인공인데요.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진이도 안녕하세요. 아유 수줍어가지고 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김사라입니다. 한국에서는 10년 다 됐어요. 이제 달 셋, 이제 우리는 나서면 남편이랑 여기 아야진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성에 사시는 거고 예, 고성. 한국 온 지 10년 되셨고 그 전에는 어디 사셨어요? 필리핀에서 아 왔어요. 필리핀에서? 예. 그러시구나. 근데 가요제를 나가셨어요? 어떤 이유로 나가셨어요? 그냥 우리는 재밌게 즐겁게 노래가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집에서 자유 시간이 있으면 우리는 노래 부르고 그래서 누가 노래 자랑 나가고 싶어요? 그냥 네, 그냥 재밌게. 내가 사준 옷을 거치고 내가 써둔 약속 뿌리고 보여주기 완전히 달라진 나그 보여주기 훨씬 더 예뻐진 나 바보처럼 사랑했는데 떠난 너 때문에 울지 않네. 원래 노래를 좀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요. 아. 노래 잘 못하지만 노래 엄청 좋아해요. 아니면 필리핀 보고 싶을 때나 뭐 슬플 때나 노래 듣고 있으면 빨리 얘기해요. 빨리 위로가 되는 건가요? 마음의 위로? 네. 그 약이에요. 저. 그게 약이다. 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 때도 노래. 슬플 때도 뭐 속상하구나. 그럼 주로 기타 무슨... 치고 뭐 기타도 치세요? 네. 아니 기타는 그러면 한국 와서 배우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부터? 아니요, 원래부터. 저 대학생 때부터. 대학생 때? 네. 한마디로 음악을 좋아하신 거네요? 네. 그렇구나. 한국 온 지 10년 되셨다고 했는데 한국말 안 어렵나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시는데. 네, 여기 왔을 때부터 네. 처음 배웠어요. 가나다라 마바. 너무 어려웠어요. 받침이나 뭐 이런 거나. 저도 한국에서 원치는 않았지만 근 20년 가까이 영어를 배웠지만 외국 사람하고는 말 한마디 안 하거든요. 이렇게 이러고 서 있어요. 뭐 물으면은 안 들리는 척하고 다른 데 가고 그러는데 저도 한국말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과정을 또 거치셨네요. 네, 맞아요.
남편분하고 원래 좀 대화가 되셨어요? 남편분이 영어로 하셨나요? 아니면은 처음 왔을 때는 대화 잘 안 돼요. 그냥 눈빛으로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사전으로 아니면 사전 시간 있으면 사전 아, 사전으로? 하고 그때는 진짜 몸으로 몸으로 해야 돼. 매일매일이 눈빛으로. 퀴즈네, 퀴즈. 그쵸? 맞아요. 아, 그렇구나. 네. 우리 그 딸이 3명이 있다고 했는데 첫째 이름이 김예은이에요. 예은이. 예, 둘째가 예은이, 예지, 이제 예진이. 예진이. 네. 그럼 이제 언니들도 있는데 예진이랑 함께 그 내기시군 가요제를 나간 거는 노래를 제일 잘해서인가요? 다 언니들도 노래해요. 아, 노래 잘해요? 네, 그냥 우리 예진이가 이제 막내니까 시간이 많아서 엄마랑 같이 붙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다 누구든 나갈 수 있는데 그래도 제일 나갈 이제 기회가 된 거네요. 네. 그렇구나. 건강하네. 저기 뭐. 멀리는 가지 마. 멀리 가지 마. 여기서만 놀아. 좋아요. 보여준 게 완전히 달라진 나 보여준 게 훨씬 더 예뻐진 나 바보처럼 살았다는데 너한테는 한국 노래 익히면서 한국말도 많이 넣으셨겠어요? 네, 맞아요. 그럼 거기 주로- 도움이 많아요. 그럼 주로 어떤 노래, 한국 노래 중에? 한국 노래 이제 보여줄게 뭐 바다에 누워 이제 기억이 안 나네. 그럼 좋아하는 가수가 있으세요? 에일리 좋아해요. 그때도 에일리 노래 부르신 거 아니에요? 네, 그쵸? 맞아요. 지금은 이제 자녀가 셋이나 되다 보니까 네. 그럼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 하시기도 좀 바쁘실 것 같아요. 네. 뭐 주부로만 계신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일을 하시나요? 뭐 어떻게? 네, 저 일을 또 하세요? 직장 다녀요. 무슨 일을? 저 이제 어린이집에서 주방에서 보조 조리사 하고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네. 아이들 이제 급식이나 이런 거를 예. 위한 거기는 조리사님이 있는데 저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맞아요. 아. 네. 그럼 네. 그거 말고는 뭐 다른 활동을 하고 계신 게 있어요? 저도 수요일, 금요일 이제 영어 강사예요. 아, 영어를 가르치세요? 네. 누구한테? 아동센터에서 영어 아동센터에서? 강사해요. 아니, 많은 활동을 하시네요. 네. 근데 또 노래도 이렇게 잘하시고 이제 사람이 마음이 그렇잖아요. 네. 이제 뭐 가요제 나가서 뭐 상도 받고 하고 뭐 인정받는 것 같으면은 이제 목표가 좀 더 높아지잖아요. 꿈이 커지고 네. 뭐 좋아하는 뭐 에일리 같은 뭐 가수의 꿈을 뭐 꾸거나 뭐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나는 그렇게 아니고 우리 애들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애들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전혀 생각이 없는데 자꾸 뭐 강요하거나 이런 건 아니시고 아니에요. 아이들도 이제 그쪽에 네. 관심이 좀 있고요. 그냥 자신감, 자신 그거 어떻게 말해야지? 자신감, 어디 나가서 자신감 기죽지 깨우고 않고. 싶었어요. 예. 아이들. 아이들. 그러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삶에 있어서 기죽지 않고 자신감 있는 그런 딸들로 컸으면 좋겠다. 네. 여성으로 컸으면 좋겠다. 네. 아, 그렇구나. 완전히 그냥 좋은 어머니이시네요. 그냥 어떻게 보면. 아마 다들 그렇게 엄마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보통 부모님들이 예, 자녀 걱정하고 자녀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니까. 자, 앞으로 또 한국에서 또 5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좀 잘 지내시면서 또 바라시는 거 다 이루시길 좀 기원하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랑한테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그다음에 우리 딸들이한테 얘들아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 사랑해. 아우 예? 아우 저 네. 너무 예진이? 네, 예진이. 어쩜 이렇게 귀여워. 아이 그리고 예진이 어머니도 표정이 어쩜 저렇게 밝습니까? 그냥 모전 여전입니다. 밝고 명랑한 모녀 딱이네요. 예. 네. 근데 예진이가 내계시군 가요제에서는 분명히 표정도 밝고 뭔가 신났었던 것 같은데 무리한 인터뷰 시간에는 표정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된 일이죠? 원희 형님 뭐 하셨어요? 혼내셨나요? 그렇게 바라보는 게 선입견이에요. 저 때문이 아니고 그날 이제 촬영 갔을 때 그 카메라 감독 중에 180이 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 보고는 좀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원래 좀 그렇게 큰 사람 보면은 좀 이렇게 깜짝 놀라잖아요. 그나마 저랑이 있어서 애가 울지도 않고 숨 쉬고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예. 봤어요. 좀. 그것도 선입견 아니에요? 그럴 수 180 넘는다고? 있어요. 네. 아무튼 이 한국 생활에 큰 어려움 없이 잘 적응을 하시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고요. 또 딸들과 알콩달콩 생활하는 모습도 참 보기 좋았습니다. 사라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자신의 꿈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당당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아이들도 물론 행복해야 되고 또 사라 씨도 이제 좋아하는 한국에서 케이팝 많이 듣고 또 흥이 나면 또 춤도 추고 아무튼 웃음 잃지 않고 행복하게 사시길 제가 이 민기원이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에 독특한 유래를 가진 길이 있습니다. 중앙시장에서 남대천까지 이어지는 골목길, 곶감전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곶감전길 무슨 뜻일까요? 일단 글쎄요, 뭐 이름만 듣고 봤을 때는 전이죠. 갑자기 막 맥걸리가 확 땡기는데 어떻게 이따 끝나고 녹화 끝나고 어떻게 같이 아니 뭐 생각해 볼게요. 뭐. 예. 근데 곶감전 뭐 기발하긴 한데요. 틀렸습니다. 아, 그래요? 뭐냐면요. 네. 곶감전은 곶감 시장을 말한다고 해요. 그렇죠. 예로부터 강릉에는 곶감을 따로 파는 시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시장이 열렸던 곳을 곶감전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곶감을 파는 시장이 있을 정도로 강릉 곶감은 예로부터 맛이나 또 품질이 뛰어나기로 유명했었죠. 그리고 또 조선시대에 보면은 임금님께 진상을 했다는 또 그런 기록도 있고요. 네, 지금도 강릉 곶감의 명맥을 이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또 그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곶감이 주렁주렁 열린 농장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오색 단풍이 붉게 타오르던 지난 가을, 저는 이 계절의 정취를 따라 한 시골 마을을 찾았습니다. 네, 파란 하늘에 선선한 날씨까지 가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맘때 농촌에 가면 노란 감이 주렁주렁 많이 열려 있죠. 자,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감이라고 합니다. 맛있는 강릉감을 맛보러 함께 가보실까요? 가을빛을 가득 담은 명품 강릉곶감 지금 소개해드릴게요. 탐스럽게 감이 익어가는 이곳은 강릉시 구정면에 위치한 어느 농가입니다. 여기도 저기도 주렁주렁 가지가 휠 정도로 많은 감이 달렸는데요. 복주머니처럼 소담스러운 모습에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시골 마을에서만 만날 수 있는 정겨운 가을 풍경이죠. 이렇게 풍성하게 농장을 가꾼 건 이곳에서 20년 이상 감을 재배해 오신 권순근 농부입니다. 네, 보니까 감나무가 진짜 많은데요.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평수로 말하면 한 3,000평 되고요. 주수로 얘기하면 약 한 450주 정도 됩니다. 품종은 3가지가 있습니다. 대봉하고 고종시하고 동철감이라는 거하고 이런 3가지 품종을 갖고 재배하고 있습니다. 대봉은 저희가 많이 들어봤는데 예. 동철이랑 또 뭐라고요? 고종시. 고종시. 그건 예.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대봉은 이제 크다고 해서 대봉에 이름이 붙어졌고 동철은 우리 강릉의 전통 감입니다. 옛부터 강릉에만 있던 감인데 지금은 다른 지역도 좀 들어가 심어져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 강릉에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종시는 종처럼 생겼다 해서 고종시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도 하고 또 옛날 뭐 고종 황제인데 꽃감을 진상을 했다 해서 고종시라고도 하고 이렇게 한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종처럼 생겨서 고종시를 한다고 하는 게 정상일 것 같습니다. 가지를 잡고 감을 잡고 옆으로 이렇게 적기면 됩니다. 이렇게 적히면 이렇게 되는데 항상 요걸 달아야 합니다. 여기 있어야지 나중에 깎아서 떡장에서 달 때 여기 고정시는 요것은 꼭지가 아주 약해요. 그냥 잡아당기거나 제끼면 어떤 이렇게 빠져버려요. 없어요. 네.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나중에 달 때 이 꼭지를 따보세요. 감을 이렇게 품종에 따라 감을 따는 방법도 천차만별인데요. 잘 따지네요. 대표님, 예. 예전에 강릉에 곶감 시장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예, 그렇죠. 뭐 강릉의 곶감 시장이 아주 규모가 전국적으로 제일 컸었죠. 뭐 강릉의 곶감 시장은 지금 성남동에 있는 그 지역인데, 곶감으로서 이 지역에서 재배를 해서 글로 모이는 것도 있지만 전국에 곶감이 전부 다 강릉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강릉의 우리나라의 감 재배로서는 강릉이 마지막 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릉 이북으로는 감이 없었기 때문에 최소 강릉 곶감 시장에 전부 다 모여갖고 원산이고 뭐 이북 지역으로 올라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곶감이 강릉에 모여 다시 북녘으로 보내졌습니다. 강릉이 곶감 유통의 중심지였던 셈이죠. 곶감 시장은 무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강릉엔 감이 많이 났다고 합니다. 강릉의 삼다라면 소나무와 물 그리고 감을 손꼽았는데요. 지금도 집집마다 수령이 오래된 감나무가 자라고 있는 걸 보면 강릉 사람들의 감사랑이 유별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대표님 이제 감을 다 땄는데 이제 뭐 하면 돼요? 이제 크기별로 선별을 해야 되죠. 뭐. 선별을 해갖고 이제 선별장으로 가서 선별해서 박피장으로 가야죠. 수확한 감은 선별 작업을 거칩니다. 크기에 따라 감을 말리는 기간이 달라지고 곶감의 품질도 달라지니까요. 이젠 기계가 일손을 많이 덜어준다지만 여전히 사람의 손이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와, 대표님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네, 이거 선별하는 겁니다. 이제 크기별로, 무게별로 선별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계가 이렇게 돌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 종류를 나누는 거예요? 예, 7가지 종류라서 박피할 건 박피장으로 가고, 그럼 출하할 건 출하장으로 가고 이렇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과정일까요? 제가 옆에서 감을 선별하다 왔는데 여기는 감을 깎고 있네요? 네, 깎는 과정입니다. 저는 손으로 깎아야 되는 줄 알고 오늘 깎아야 되나 걱정하고 왔는데 기계가 다 있어요. 네. 자동화 기계가 요즘은 새로 나와가지고 편리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런 감 껍질을 어디다 써요? 다 버리는 거예요? 감 껍질은 말려서 차로 끓여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감잎차라고 부르는 게 저건가요 혹시?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예. 감 껍질이고 감 잎차는 따로 있어요. 그 잎으로 하는 거고 네, 쟤는 이제 감 껍질을 따로 말려서 차로 마시는. 감은 버릴 게 없네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저도 감 껍질 벗기기에 도전했는데요. 감 꼭지를 기계에 잘 고정시키면 금세 껍질을 벗겨준다네요. 자, 이렇게 말이죠. 예전엔 이 작업을 일일이 손으로 하셨겠죠. 우리 어머님들 고생이 참 많으셨을 텐데 기계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네요. 이게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쉽네요. 박피 과정을 거쳐 뽀얀 속살을 드러낸 감은 이제 이곳으로 옮겨집니다. 바로 곶감 덕장. 벌써 작업을 마친 감들이 한가득 걸려 있는데요. 와, 이게 다 몇 개죠? 지금 이렇게 작업한 감들은 언제 곶감이 돼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알은 약 한 50일 걸립니다. 네, 50일 걸리고 큰 알은 거의 100일 걸려요. 90일. 네, 대본 같은 건 한 100일 걸려요. 저도 이거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한 손에 하나씩 잡고 하나씩. 감을 이렇게 잡고 네. 열 줄을 손가락 열 줄 하고 이렇게 해서. 저도 부지런히 일손을 보탰습니다. 명품 강릉 곶감이 탄생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농부의 정성이었네요. 옛날에는 플라스틱이 없었을 때는 뭘로 이렇게 건조를 했었어요? 줄로 매달았죠. 줄? 예. 새끼줄 같은 거요? 새끼줄은 노끈으로. 노끈. 네. 자, 이제 곶감이 되기 위한 모든 준비는 끝. 남은 건 자연과 시간의 몫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바람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우리 감 재배 농가들은 옛 명성을 되찾아서 칼로도 잘 되고 또 전국적으로 이 강릉 괌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강릉 곶감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오늘도 구슬땀 흘리는 권순근 농부. 그 곁에서 강릉 곶감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체험해봤는데요. 명품 강릉 곶감은 이렇게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농부의 마음과 정성을 가득 담고요. 여기에 맑은 햇살과 바람이 스치면서 깊은 맛과 향을 더하는 거죠.
달콤하고 부드러운 강릉 곶감, 여러분도 기다려주시죠. 감을 따서 껍질을 벗기고 고리에 걸어 말리기까지 곶감을 만드는 게 보통 정성이 아니네요. 네, 그만큼 맛도 좋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 아시죠, 다들? 우는 아이한테 너 호랑이가 잡아간다라고 해도 계속 울고. 하지만 그 우는 입에 곶감 하나 떡 넣어주면 바로 울음을 그쳤다는 얘기. 네. 다들 아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 곶감은 어린아이부터 나이 지긋한 어르신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겨울 별미입니다. 이 겨울 별미 뭐라고? 곶감. 예. 그렇죠. 그러면 그 겨울 별미 곶감, 특히 효주 씨가 만든 네. 그 곶감 네. 언제 한번 먹어볼 수 있나요? 저 시간도 많고 항상 배고픈데. 아, 네. 아무튼 이어가자면 네. 네, 올해 12월 말부터 드실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시원한 바람에 잘 말라가고 있을 거예요. 자,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강릉 곶감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랄게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지는 시청자 세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강릉 단오제 신통대길 길놀이에서 멋진 춤을 선보인 학생들을 만나봤죠. 그렇죠.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굉장히 반가워하셨을 겁니다. 각국의 전통 의상을 입고 추는 그 전통춤, 이 관객들의 마음을 그냥 확 사로잡기 아주 충분했죠. 예. 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학생들의 열정과 춤을 만나러 지금 가시죠. 비트 주세요. 비트, 뮤직 큐. 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춤이 있다. 브루스, 힙합, 삼바, 줌바 등 춤의 목적도 형태도 다양하다. 그 중에서 여기 건전한 춤으로 세상을 기쁘게 하는 그들을 소개하려 한다. 매년 음력 5월 5일을 기준으로 일주일간 강릉에서 가장 큰 축제인 단오제가 열린다. 이런 큰 축제의 장에 링컨하우스 강릉스쿨 학생들이 영신행차 길놀이 행사에 초청을 받았다. 이번 단오제 기간에는 유독 많은 행사가 진행되었다. 단오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 영신행차, 동두천의 어울렁 더울렁 축제, 마지막 거리 버스킹까지 학생들은 이 모든 행사를 준비하면서 마음을 모아가고 있다. 이번 단오제는 7기도 8기도 처음이고 저도 처음으로 정으로서 이렇게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이 단오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두렵기만 할 것 같았는데 이 생각을 버리고 다르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어려움들은 결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나도 성장하게 하고 또 학생들이랑 이제 마음으로 부딪히면서 서로 교류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단오제가 되어서 저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녁 7시 단오 영신행차가 시작되었다. 스텝의 지시에 따라 출발 준비를 한다. 링컨하우스 강릉스쿨의 차례는 10번. 드디어 출발한다. 무대 공연과는 다르게 많은 시민들이 가까이 있고 순서가 빨리 지나간다. 드디어 첫 곡인 킨치나가 시작되었다. 학생들의 댄스에 많은 시민들이 환호하기 시작한다. 긴장했던 학생들의 표정도 점점 밝아진다. 어느덧 학생들을 따라다니는 팬까지 생겨나기 시작했다. 학생들이 여기저기서 찍는 시민들. 학생들의 미소를 보고 너무 즐거워한다. 이제 하이라이트인 레드카펫. 학생들의 하나된 모습은 많은 시민들을 기쁘게 했다. 단오 마지막 날인 6월 10일. 수리마당 공연을 끝으로 단오 행사의 대단원이 막을 내린다. 마지막인 만큼 학생들은 더 열정적이다. 친구와 부딪히는 일도 많지만 학생들은 이런 일을 통해 서로 마음을 나누는 법을 배우고 끝없이 자라나간다. 인생에서의 어려움은 너무나도 싫은 존재이다. 사회생활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 이런 어려움은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올 것이고 피하지 못할 것이다. 마음을 나누고 자신을 표현하고 부담을 피하고 싶은 마음을 서로 쌓아주며 학생들의 마음은 자라난다. 이제 7, 8기 학생들의 업그레이드 라이프가 시작이 된다. 단오제를 준비하는 동안 공부와 연수를 병행해야 해서
너무 부담스럽고 싫었지만 그 부담을 뛰어넘은 덕에 학생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별이 되었다. 공부하랴, 춤 연습하랴 힘들었을 텐데 시종일관 정말 행복한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성취감도 좀 높았을 테고요. 또 좋은 경험이자 학습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물론 힘든 시간들도 있겠지만 돌아보면은 좋은 추억이 될 텐데요. 또 그 추억을 저희 7번국도 함께 나눠주셔서 되게 감사드린 것 같아요. 자, 앞으로도 멋진 공연 보여주시길 응원할게요. 겨울이 다가오면서 요즘 주부님들 많이 바쁘시죠? 바로 김장철이 시작됐잖아요. 그건 그런데 근데 요즘도 많이들 이렇게 김장 담가서 먹나요? 드시나요? 어떻죠? 네, 그럼요. 집에서 김장김치 담그시는 집들이 참 많은데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올해 10가구 중에 6가구가 또 김장김치를 담겠다라고 말씀하셨대요. 네, 덕분에 농가의 손길이 바빠졌습니다. 김장배추 출하 때문인데요. 이 건강한 식탁을 지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농가를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싱싱한 김장배추 만나러 가보실까요? 강릉시 구정면에 위치한 어느 농가. 초록빛으로 가득한 이곳은 바로 배추밭입니다. 겨울 배추를 수확하는 농부의 손길이 분주한데요. 김장철 대목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일은 바빠도 지금이 농부에겐 가장 행복한 시간인데요. 이 큼지막한 배추들을 길러낸 건 조승진 농부. 그의 농사 이야기를 만나볼까요? 사업했습니다. 시내 장사. 식당도 했었고 뭐 레스토랑도 하고 이래서 좀 발작이죠. 이게 좋아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힘들어요. 옆에서 묵묵히 일손을 돕는 이 청년은 누굴까요? 알바. 대학생이에요. 네, 김장철, 한철. 우리 애들은 다 지금 이제 큰 애들은 직장 나가서 이제는 못하고 대학 다닐 땐 다 저희 집에서 알바했죠. 한 달 동안.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되면 더 많은 일꾼을 쓰겠지만 바쁘지 않을 땐 이렇게 부자가 오순도순 일한답니다. 그런데 밭에 설치된 저 줄은 뭘까요? 심승들 때문에 목적기 없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전기선을 안 넣고 전기를 안 넣고. 뭐 멧돼지도 그렇고 고라니도 그렇고 특히 뭐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아주 싹 쓸어버리죠. 밭을 다 갈아버리죠. 올해 뭐 이게 옥수수 심었던 자리잖아요. 옥수수 심었던 자리 심었는데 올해 요거는 수확을 하나도 못했어요. 돼지가 다 가져왔어. 이거 해놨는데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농사의 노하우를 배워갑니다. 그런데 배춧잎에 웬 구멍이 이렇게 많아요? 벌레 먹은 것 같은데? 안 치고는 안 돼요. 근데 어쨌든 농약이 돈이잖아요. 어쨌든 최대한 안 치고 하는 게 저도 돈 버는 거예요. 소비자한테도 신뢰를 받고. 이게 기술이죠. 뭐. 겉잎은 어차피 절임을 해 사람 식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어서 겉잎은 뭐 좀 먹어도 상품하고는 전혀 관계없으니까 그 정도는 뭐 먹어도 약을 굳이 않죠. 농약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면 조금씩 벌레가 먹고 모양이 예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건강한 먹거리를 얻게 되죠. 친환경 농법과 관행 농법, 노지 재배와 시설 재배, 농사엔 다양한 방법이 있고 여기에 정답은 없을 겁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농부의 선택 하나하나에 자신만의 가치와 소신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밭에서 공수해온 배추는 공장으로 옮겨집니다. 그대로 출하하지 않고 2차 가공을 거치는데요. 농업에선 6차 산업이란 말을 씁니다. 1차 산업인 농수산업과 제조, 가공하는 2차 산업. 마지막으로 3차 산업은 서비스업을 가리키죠. 이 세 가지가 복합된 6차 산업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얻을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 농업은 이 6차 산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절임하는 데입니다. 이제 뜯어다가 여기에서 이제 절임을 해서 포장해서 보내죠. 네. 농사를 계속 지으려면 이걸로 안 하고 못 지어요. 그냥 1차 생산품을 그냥 팔아가지고는 약값, 비료값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나마 가공을 해야
부가치가 조금 더 높아지니까 그나마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잖아요. 10월 말까지 우리가 예약을 하고 우리 물량이 이미 10월 말에 예약이 다 끝났어요. 제가 농사 지은 거는 10월 말에 이미 다 예약이 끝나서 그때부터 예약이 중단됐어요. 이제부터 12월 7일까지 예약 받은 거 그냥 갖다 다 보내주면 돼요. 돈도 이미 다 들어와 있고. 10년 이상 배추 농사를 지어왔지만 절임 배추를 판매한 건 불과 5년 전의 일인데요. 공장 설비를 마련하고 배송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강릉 지역은 직접 배달, 다른 지역은 택배 배송. 그런데 사실 아내의 반응은 탐탁지 않았습니다. 자연인이라고. 나는 자연인이다 있잖아요. 산에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힘든 왜 이런 농사일을 하냐 이거지. 다른 건 힘들 거 없어요. 이제는 괜찮아. 이제는 힘들 거 없어요. 30년을 살았는데 뭐 이제는 뭐 다 이해하지 뭐. 흙을 씻어내고 시든 겉잎을 떼어냅니다. 다듬기 작업이 끝나면 반으로 쪼개 소금물에 입수할 준비를 하는데요. 노랗게 속이 꽉 찬 걸 보니 올해도 배추가 알차게 여물었네요. 이제 절단면이 하늘을 향하도록 차곡차곡 쌓아 올립니다. 이 커다란 통에 배추가 대체 몇 폭이나 들어갈까요? 폭이 나름이죠 뭐. 이 작은 거는 얘처럼 작으면은 300폭이 더 들어갈걸요. 손 다친다. 일일이 사람의 손을 거치는 만만치 않은 작업의 연속. 그런데 이제 소금물만 부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무슨 장치가 더 있네요. 뚜껑도 아니고 웬 철창 같은 걸 덮더니 그 위에 막대를 또 올립니다. 이건 대체 무슨 과정일까요? 또 오르니까요. 부력 때문에 또 오르지 못하게. 누르개를 올려 배추들을 고정하고 드디어 짭짤한 소금을 투하. 바닷물. 위에 이렇게 바닷물 통이에요. 위에 통이. 바닷물에 염도를 맞추기 위해 소금을 타죠. 염도를 우리가 사용하는 염도가 있는데 그 염도를 맞추기 위해서 바닷물에다가 소금을 탄 거예요. 알맞은 염도를 맞추려면 바닷물에 소금이 더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 소금도 보통 소금이 아니라죠.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2015년 이거. 만져보면 달라요. 소금이 전혀 다르요. 좀 비싸요, 대신. 얘를 만지면 습기가 전혀 없잖아요. 습기가 하나도 없잖아, 손에. 이게 단수가 충분히 다 빠져서 쓴맛이 전혀 안 나요, 이거는. 2년 묵은 천일염과 동해 바닷물을 써야 배추가 맛있게 절여진다나.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 재료 하나하나 신경 써서 절인 배추를 만듭니다. 내 가족이 먹는 거라 생각하면 이렇게 꼼꼼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네요. 시골 생활이 굉장히 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좀 풍요로운 생활입니다. 금전적으로나 이런 문화적인 이런 부분은 굉장히 손해를 보지만 시골의 모습만 봐도 푸근하잖아요. 평화롭고. 그런 부분을 보면 사실 좋은데 일단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지금 어려운데 그 문제를 어쨌든 좀 제가 해소를 해줘야 되겠죠. 예. 농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이제 농업의 가치를 부정하면 농업을 하지 말아야죠. 근데 이제 농업의 가치를 내 스스로 인정을 해야 다른 사람도 인정을 할 거기 때문에 집사람이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더 해야죠. 그런 가치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농사가 좋아 사업을 접고 시골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땀 흘려 일군 땅에서 다시 농업의 가치를 이어가고 있죠. 단순히 농산물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농업의 미래를 보고 있는데요. 남들은 별나다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싶은 마음 아닐까요? 배추농부 조승진 씨의 소박하고 멋진 하루를 응원합니다. 네, 농촌에서 제2의 삶을 살고 계시는 조승진 씨 부부를 만나봤는데요.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정성껏 농사를 짓고 계셨습니다. 절임 배추에도 천일염이나 바닷물 같은 재료도 꼼꼼하게 살피는 모습에서 뭔가 그런 정직한 자부심 이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자부심 한 바가지 담아서 노래 부릅니다. 김치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좋았어. 이제 호흡이 좀 맞아가네. 한국인의 힘이 또 밥심이라면 한국인의 입맛은 뭐니 해도 김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동안 이제 식탁에 있는 그 김치 그냥 먹기만 해서 잘 몰랐는데 요즘 보니까 이 절임 배추를 갖다 싹 다 예약을 받아가지고 김장을 하시나 봐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또 이 농가 직거래가 활발하거든요. 도소매 과정이 줄어드니까 가격은 저렴해지고 또 직접 농사지은 배추를 받으니까 소비자들은 믿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작황이 좋지 않아서 배추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죠. 그래도 농민들의 땀과 정성 그리고 소중한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정답은 바로 우리 농산물이겠죠. 자, 우리 농산물로 꼭 김장하시고요. 올해는 싱싱하고 맛 좋은 김장김치 드시면서 건강하게 겨울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해가 짧아질수록 그리고 날이 추워질수록 점점 멀어지는 게 있습니다. 또 운동이 멀어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저 좀 요만큼 따라해 주세요. 예. 자, 쭉 편하게 쭉. 네. 소리 나는데요? 네, 그렇죠. 소리가 아주 듣기가 좋죠. 자, 이 스트레칭을 한번 잠들기 전에 해주면 잠도 잘 오고 또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잠들기 전에 기지개 한 번, 또 일어나서 기지개 한 번 하면 건강 관리도 되니까요.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7번 국도도 무사히 종착역에 닿았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유쾌하고 재미있게 돌아올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